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는데 이 AI 성장주들의 버블은 과연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코스닥의 양전이 우려를 조금은 좀 덜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CPI 발표 이후 달라진 시장 분위기, 오늘 세 분의 강력한 주자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병화 이사님 1년여 만에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니까 오늘따라 좀 스튜디오가 꽉 찬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주 크신 분이 저만 빼고 이렇게 다 크신 분만 세 분 나오셨어요. 많이 동료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저는 작습니다. 대한민국 평균이라서. 아, 그러세요? 예. 키가 꽤 크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균 키입니다. 아, 그럼 키가 큰 게 아니셨군요. 예, 다른 부분이 크신 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플레 충격을 받으면서 뭐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좀 충격이 완화되는 흐름이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좀 순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 충격이 좀 단기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때문에 어떻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미국이 상승을 할 때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하는 게 정상일 터인데, 사실은 뭐 미국 시장 안에서 AI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때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거의 움직이지는 않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중국의 그 이슈가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의 이번에 양회가 이제 3월 4일 날 일단 열리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중국 그 CSI 그 300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이 심리적인 연장선이 지금 우리한테 좀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이번 주까지는 계속 휴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어찌되었던 미국 시장 안에서의 어떤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키 맞추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이제 2차 전지 살짝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반도체로 확산이 일어나다가 오늘 로봇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좀 연장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개인들을 중심으로 약간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이게 뭐 선뜻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이사님. 그 성장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조금 조정세가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온 자금들이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사실은 저PBR 주들로 갔으니까 다시 이제 환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가총액이 높은 2차전지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로봇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단기간에 매기가 이제 좀 그쪽으로 옮겨갔다. 예.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는 좀 약세였고, 그런 이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저 PBR 쪽에서 이제 빠져나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PBR 테마 확실히 오늘 좀 주춤했습니다. 뭐 금융주도 그렇고 유통주, 이마트 오늘 뭐 적자, 사상 첫 적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 PBR 테마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 PBR 테마의 경우에는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해져야지만 그 다시 좀 재차 상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흐름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결국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때 계속 이슈가 나왔던 게 ARM 관련된 이슈도 좀 많이 나왔었고, 심지어는 그 오픈 AI 쪽에서도 이슈가 나왔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전주 때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네. 지난 13일 때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2024년 주요 정책 그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한 5개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차세대 원자력의 우주 항공 해양, 그리고 차세대 통신 등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외 추가적으로 제2차 국가 전략 기술 프로젝트 후보에 대해서도 또 내용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K 클라우드 개발과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등이 또 있었거든요. 예. 이러한 정책적 모멘텀이 그 부각이 됐는데,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제
과기 정통부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는 성장 산업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는 코스닥의 흐름들이 좋지 못했지만은 저 PBR주에 대해서 좀 흐름이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이뤘을 때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CPI 발표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이제 코스닥에서 좀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회복세가 빨랐던 것은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 성장주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흐름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홍해 리스크 막 번지면서 해운 운임들 막 치솟는다 할 때 어느 정도 물가가 좀 고물가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거라는 예상들은 좀 했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중산층이 있고 하는 부분 자체가 금리가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 계층이 완전히 망가져야지만 물가가 사실은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요즘 이제 고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단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이 경기가 나쁘지 경기가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급하게 떨어진다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올해가 사실 가만히 보면 미국 요즘은 이제 글로벌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유가라든지 여러 부분 자체가 단순히 미국한테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올해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또 이게 물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의 물가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부분도 사실은 지금 5월에 컨센이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가요? 예, 이 미국의 물가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는 부분은 나타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4.3% 위로 지금 솟구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금리가 다시 솟구쳐 오른다. 이러면은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를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예전처럼 다시 만약에 5%를 10년물 기준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뭐 저는 그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좋긴 하지만 그렇게 뭐 뜨겁다고 볼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실은 미국 경기의 상당 부분이 저는 바이든 정부가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의 정책 효과가 이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연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주택 가격 같은 케이스도 어쨌든 지금은 좀 안정세로 가고 있고, 예. 렌트비나 이런 것들도 여러 주요 도시들 보면 좀 하락세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게 뚜렷하게 CPI나 이런 데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마 금리가 그렇게 이 상태에서 뭐 다시 고점을 가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되려면 진짜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경기는 사실 미국과 유럽이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썩 그렇게 나은 어떤 케이스를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약간 미적지근한 상태가 당분간은 좀 될 거다. 예, 그리고 4분기에는 어쨌든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전에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집권자들은 금리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안정화되는 그림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은 5% 예전에 막 SVB 사태 막 나고 그랬던 시절로 막 치솟는 그런 국채 금리 수준은 안 갈 거라는 거 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TLT, TMF 뭐 이런 ETF들. 뭐 작년이었나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그걸로 꽤나 뭐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소장님?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더 봐야 돼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비관론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발생 전에 뭐 이야기가 떠오른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그 경제학자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든 이 부분들이 좀 매칭은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 것 같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이슈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얘기를 따지면은 오히려 더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 비관론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지만은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좀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길게 의견을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투자는 투자대로 그냥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연이틀 하락했기 때문에 이 닷컴 버블 같은 이 버블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월가의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강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만큼 빠졌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만큼 빠졌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네. 일단 이전에 닷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 때하고는 지금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닷컴 버블 때는 우리 인터넷 생명 그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는 게 이제 우리 멀티플 안에서 우리가 PER이라든지 PBR은 아는데 PSR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회사를 보니까 이익도 안 나고 이익이 나야지 PER로 저평가니 고평가니 목표 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일단 안 되고 회사가 뭐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자산도 없다 보니까 PBR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기준으로 보자, PSR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이제 나오던 회사들이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가만히 보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가는 부분을 보더라도 듣보잡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대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실체를 가지고 산업혁명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 안에서 가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블이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중국의 일부는 이제 관계가 좀 일부라고 하기보다는 많죠. 한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홍콩까지 포함해서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경제하고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버블을 논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네. 미국 증시 이제 뭐 물가 데이터도 나왔고 네. 다음은 뭘 보면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뭐 이슈들을 보면서 가야 됩니까? 계속 CPI 보고 PPI 보고 고용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걸 봐야 되나요? 시장 안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네. 근데 그 지금 보니까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보면 일단 5월 달이 피크가 될 걸로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작년을 두고 보면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페드워치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근데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늦춰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금리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경기가 부러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금리 인하하는 부분 자체는 뭐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금리를 이제 올리는 부분에서 멈추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멈추는 부분에서 낮추는 부분도 더 위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시장 안에서는 뭐 5월 달이다 그랬다가 6월 달이다 그랬다가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일단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물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만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중국 경제가 언제 빨리 올라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보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초전도체 테마. CCS 여기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초전도체 왜 다시 살아 돌아온 걸까요? 그러게요. 보통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PBR 관련된 종목으로 금융주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네. 금융주가 움직이면 시장이 꼭지라던데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많았는데, 네. 저는 초전도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 사실 이쪽이 이제 실체가 없는 거죠.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이고 이게 실제로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돈을 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용화되어서 돈 버는 단계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초전도체가 오르고 상한가 가는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사실은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그래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저스트 트레이딩으로 끝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내용을 보시면서 홀딩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 자체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초전도체는 아예 안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 당연히 안 보고요. 시장에 지금 그 주도 세력이 개인 투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 진행된 뭐 배터리라든지 AI, 이렇게 로봇 뭐 많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테마들의 중심에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이런 장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 길게 투자할지 또는 짧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를 미리 이제 확정을 하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 몇 가지 좀 더 짚어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가 7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여기 뭐 호재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 뭐 사우디랑도 뭐 중장기 협약도 맺는다는 것 같고. 네,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냥 순수 방산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주항공과 같이 좀 연계돼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지금 가장 그 앞에 나온 그 어떻게 보면 허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수은법 개정안이 그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수은 쪽에서 그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금이 한 10조 원, 15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총 한 18조 4천억 정도인데 개별 기업에 줄 수 있는 정책 금융 한도가 7조 4천억 정도 된다 합니다. 근데 지금 폴란드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통해서 했을 때가 한 6조 가량 좀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좀 했는데 2차가 한 3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본금 한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법 개정을 하게 된다 한다면 본격적으로 방산주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 방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매년마다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방산 쪽은 당연히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지금 각 나라별로 지금 국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용을 증액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기대감은 상당한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을 봤을 때는 결국 수은법 개정안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방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논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그 전략 기술의 로드맵이 그 완료가 됐는데 그 중에 해양 항공에 대해서 2030년까지 목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매년마다 이러한 로드맵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추가적으로는 지금 5월달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보셔도 좋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수은법 개정만 통과가 된다 한다면 그때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법이죠. 수은법.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선거 유세에서 좀 돌발 발언을 한 게 좀 영향을 미쳤다. K 방산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은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유럽 각국들이 국방력 강화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는 이번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니고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했는 부분 조금 그냥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방송 나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LIG 넥슨을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독일이라든지 여타 이제 방산 관련된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주가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안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은 네.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LIG 넥슨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흐름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하락을 이제 딛고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리쇼어링 자체, 미국으로의 어떤 리쇼어링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서 일단 협동 로봇의 사용처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아예 이제 초전도체로 트레이딩을 하실 게 아니라면 만약에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실체가 있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업종군들에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과 리쇼어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에 전부 다 이제 공장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다 싸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동남아라든지 하는 부분이 동남아에서 미국까지 가는 물류비까지 합쳐서 보더라도 미국에서의 인건비가 더 비싸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고용자를 쓰지 않고 제품을 좀 싸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현대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SMC라든지 유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계속 공장을 지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안에 협동 로봇의 어떤 판매라든지 사용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보자면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MSCI 지금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편입된 걸 보면서 5월 달에 여기 두산 로보틱스도 뭐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국내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각종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아주 셉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가 이제 급등을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완전히 다시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MSCI 지수에 편입된다든지 이런 이슈들은 당연히 이제 수급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쏠림이 심한 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겠죠. 예. 얼마나 지금 비싼가 또는 실적 전망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안전하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뭐 하이닉스는 부진한데도 제주 반도체, HPSP,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오늘 하이닉스였거든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예,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는 계속 좀 외국인 쪽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제주 반도체든 온디바이스 AI 쪽이든 그 시스템 반도체 IP 쪽이든 디자인 솔루션이든 그쪽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쪽에 굉장히 투자 포인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간과 구간별 매매를 통해서 분할 매매 관점을 계속 좀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때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겠죠. 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 두 기업들 피크아웃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 하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DS 부분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 반도체 수출입 동향을 파악을 해봤을 때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결국은 적자에서 손실에서 흑자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때 이러한 흐름들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하면은 그때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 부분이 어느 정도 그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동안 매출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된다 한다면 그때 정도 때 이제 삼성전자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찍히는 수치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 관점을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조 원가량의 교환 사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EB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 교환
그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가 2027년이고요. 네. 콜옵션에 대해서는 2028년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11만 원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위에 있기는 하지만은 네.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러한 형태를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한다면 1분기 때 수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다음에 2분기 때도 늘게 되면은 3분기 때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 좀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워낙 이제 반도체 쪽에 이슈가 다양하게 있고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 그렇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나오는 피크아웃에 나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그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특별히 질문 안 드려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이거 그 아침 장중 방송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토크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오늘따라 굉장히 좀 무겁네요 분위기가. 자 마지막으로 그럼 특징적 요거 하나만 더 들어보죠. 엔터 쪽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 생각보다 뭐 앨범도 잘 안 팔리고 네. 좀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주가 흐름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 뭐 하이브, JYP, SM 다 좋았습니다. 일단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네. 반등하는 구간이 전체적인 추세가 아직까지 전환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엔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방이라 알겠습니다. 그 엔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좀 상승을 했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리포트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와서 상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3월 달에 업황에 이제 회복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엔터에 따른 리포트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요. 긍정이 나올 때 되면은 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부정이 나왔고요. 부정이 한 번 더 나오면 또 긍정이 한 번 나왔다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엔터의 상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일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은 다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하이브 쪽은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YG 엔터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긴 했지만 양현석 CP가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가격대를 보면은 굉장히 좀 한 2, 3개월 뒤에는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도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병화 이사님 논란의 또 한병화 이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채팅창도 굉장히 뜨거워요. 막 엄청 반갑다는 분도 계시고 막 나오시기만 학수 고대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왜 나왔냐는 분도 계시고 막 다양합니다 의견이. 예. 그래서 오늘 좀 친환경 섹터 이사님 좀 전담하시니까 얘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요즘 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친환경 섹터 그렇게 막 잘 가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센티멘트는 당연히 트럼프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린 산업 전체가 사실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린 산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센티멘트는 좋지 못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년까지 대통령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땠나 그것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패닉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패닉이었어요. 왜냐하면 될 줄 몰랐던 사람이 네. 전혀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안 했었다가 이제 갑자기 됐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때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보고서까지 이제 적었을 정도니까 상당히 좀 놀라웠었고 그때는 사실은 초기에는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다가 사실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다가 그 뒤로 좀 한 1년 가까이를 좀 약세였는데 근데 그거는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 아니고요. 예. 과거에 했던 정책들에서 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풍력 태양광의 업황은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2019년 20년이 설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예. 주가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코로나의 유동성과 합쳐지면서 그때 이제 다 템버가 났잖아요. 예. 트럼프의 임기 말까지도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9년부터 풍력 태양광의 종목들은 올랐죠. 예, 올랐다는 것은 그린 산업의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트럼프가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였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IRA법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공언을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런 공언은 사실 대놓고는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앞서서 적은 거고요. 트럼프가 예. 요즘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당선되면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집중 공략 대상이 이제 전기차인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의 IRA 정책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RA를 없애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 법안이기 때문에 상하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고 뭐 하원은 통과할 수 있겠지만 상원에서 이제 다수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 단순하게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60석 이상을 차지해야지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이제 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상원에서 60석을 차지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도 동일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오바마가 만든 5년간의 풍력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가 입법화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입법안으로 올리지도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케이스는 법으로 제정이 되면 그것을 되돌리는 케이스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 IRA 보조금의 한 60% 이상이 공화당 지역구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 시골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예. 근데 공화당의 핵심 지역구들이 대부분 다 시골 지역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법안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안 말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트럼프가 되게 되면 당장 바꿉니다. 이를테면 어떤 1기 때도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연비 규제예요. 연비 규제요? 예, 오바마가 연비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자마자 연비 규제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딱 1년 만에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미 한번 이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없앨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내연차들한테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과 규제 요 두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보조금은 계속 줄 수 있으나 연비 규제를 없애버리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전기차를 푸시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IRA 보조금,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없애지는 못하나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 때문에 중국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IRA의 근본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덕지덕지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들이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재무부의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가 당장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은 유지가 되나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투자하시는 분들, 배터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트럼프의 승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앞으로 3년간 무조건 묻어두자 이런 투자는 지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선 결과를 보고 투자하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뭐 축소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요. 지금 전기차 쪽에 현재 지금 업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전기차 업황은 뭐 좀 성장 속도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도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이 34%였어요. 근데 올해는 제 추정치도 그렇고 대부분 글로벌 예측 기관들의 추정치가 20%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올해 아마
10%대에서 맥시멈 20% 정도일 것이고요. 미국은 작년에 50% 성장했는데 올해는 30%대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예. 중국은 20%대 성장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근데 그 정도 성장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감축 목표라든지 유럽이나 미국의 전기차 확대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기차 시장이 뭐 망가진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속도가 낮아지면 관련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낮아지는 게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웬만한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지난 한 1년 동안 보면 급격히 낮아졌잖아요. 예. 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 한 이사님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굉장히 강하게 많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좀 주가 흔들려도 뭐 3년 5년 보시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나 네. 이제 제가 작년 초부터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우리 전기차 관련들 중에서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예. 그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예, 그런 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한국 양극재 업체들의 성장이 다른 양극재 업체들의 성장하고 비교도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이미 다 심지어 역성장을 했고 예. 4분기에는 대규모 적자가 났었고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도 글로벌 트렌드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해외 업체들 비해서 PER 기준으로 보면 6배에서 7배 정도 높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 수준이죠. 우리가 네. 이제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요건이긴 하나 사실은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다른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과 굉장히 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기대가 지금 시장에 좀 묻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예. 있는 거죠.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언제쯤부터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트럼프의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가가 빠질 건데 예. 그때 주가가 빠졌을 때 충분히 빠졌다. 충분히 빠져서 예를 들어서 PER로 설명하는 종목들인데 PBR로도 한 배를 현저하게 하회를 한다. 예. 그러면 사실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10년, 20년 대통령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것을 본다든지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바이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베팅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보셔야죠. 그런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우리 업체들과 해외 업체들과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예. 뭐 혹시 2차 전지 관련해서 다른 두 분께서는 당연히 할 말이 없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태양광하고 뭐 수소, 풍력 이런 부분도 이사님께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 계신데 제가 이 풍력 쪽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풍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지고 고금리 이게 직면하면서 고금리 상황에 그러면서 굉장히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풍력 사업에 투자하려던 거를 이렇게 회수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돼갈 걸로 보시는지. 작년 하반기부터는 연준의 정책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가 좀 안정세로 갈 것으로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올랐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해상 풍력 관련 프로젝트들이 좀 딜레이되고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가들이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연말이 지나고 이제 돌이켜 보니 풍력 업체들 특히 이제 터빈 메이커들 발전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최상단에 있으니까요. 예. 그 업체들의 수주들을 집계를 해보면 작년에 수주가 다 회복을 했어요. 2019년, 20년이 풍력 업황이 가장 좋았을 해거든요. 트럼프 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정도의 수주로
작년에 수주가 회귀를 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 수주가 집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IRA의 정책 효과 그리고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로부터는 화석연료를 다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한 정책이 있죠. 리파워 EU입니다. 예. 그 두 가지의 정책 효과가 같이 맞물리면서 수주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다시 5%에서 피크아웃을 해서 어쨌든 지금은 좀 안정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정도에서 크게 금리가 재상승하지 않는다면 풍력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 글로벌 1위 풍력 터빈 업체죠. 베스타스의 그 실적이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뭐 다른 터빈 메이커들도 실적들이 가장 안 좋았을 2022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업황은 사실은 바닥을 쳤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두 분도 아예 말씀 안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친환경 섹터에 관련해서 한 말씀씩은 해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시장 안에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사실은 소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죽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여파 자체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이제 올해 전기차 쪽을 그래 좀 줄이는 대신에 ESS 쪽을 좀 많이 달리겠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사용 자체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를 했던 풍력이 되었던 뭐 원자력이 되었던 하는 발전소를 짓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소위 심야 전기를 이용을 해서 ESS가 발전소 역할을 일단 할 수가 있죠.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예. 관련돼서 이제 리포터들을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전부 다 ESS 관련돼서 서진 시스템에 대해 기대감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된다, 2차 전지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서는 돌파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ESS 관련돼서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은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수소 에너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수소 에너지의 경우 그 작년에 좀 이슈가 일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경에 그 수소차 충전 대란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당진의 현대제철 수소기기 압축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수소 인프라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먼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수소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앞으로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저는 그 6월에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소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뭐 상승을 한다라도 좀 일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좀 잘 뭐 돼서 좀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이제 수소를 좀 대입을 하면 트럼프가 유일하게 싫어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수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수소와 바이든이 얘기하는 수소는 다릅니다. 바이든은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풍력 태양광으로 만든 수소인데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입니다. 기존에 천연가스나 석탄을 갖다가 개질해서 만드는 수소고. 근데 어쨌든 최종단에서의 수소 사용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수소와 관련된 테마가 일시적으로 좀 각광받을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고요. 이미 이제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그 IRA 안에 IRA하고 인프라 부양안 안에 수소와 관련된 보조금들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트럼프 하에서도 항목만 바꿔서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를 허용하게끔 광범위하게 허용하게끔 만들어서 아마 시행이 될 예정이라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저점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뭐 물가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당장 지금 앞서 제가 홍해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뭐가 하나도 해결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뭐 푸틴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올해 내내 이 리스크로 계속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예전에 자처하다가 지금 거의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정리되는 부분은 일단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일단 들고요. 분쟁 지역 자체는 개인적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분쟁 지역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해상 운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승을 하니까 관련된 종목이 또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가야 되는 길 자체가 한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활동량 자체가 증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운임 자체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물음표가 하나 쳐져 있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자면 해상 물동량 자체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빨리 보내야 되는 걸 비행기로 자꾸 보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항공 운송 자체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11% 정도 일단 적재량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에서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자체를 조건부로 또 승인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으니까 예.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보고요. 분쟁 지역 자체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분쟁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또 우리 한반도에서도 또 뇌관으로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다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실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언급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 증시에 또 부정적인 뇌관으로 작용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우리 증시에 최근에 보면 어떤 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뭐 사실은 미사일 한 발 쏘면 뭐 하락 단기 급락했다, 뭐 급반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덤덤하지 않습니까? 예. 덤덤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돼서 어떤 시스템 하에 한국을 좀 배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오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빨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주한미군 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좀 보다 빨리 협상을 해야죠. 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비용 분담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면 한 2, 3년 정도는 또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외교를 굉장히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교에는 문외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 이슈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의 정부가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방위금 그 이후에 이제 방위금에 대한 협상을 지금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일단 있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트럼프를 만나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정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사업가였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하죠. 심지어는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만은 중국이 좋은 딜을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할 정도인데 지금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주둔을 뭐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해놔야 다음에 방위비 받을 때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사업가적 입장에서만 지금 생각할 부분이지 좀 깊게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수출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의 수출은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점점 네. 미국으로의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이든 집권 이후에 사실 벌어진 일인데 트럼프가 되고 나면 수출이 174억 달러가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을 뭐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산업부가 이런 전망을 내놨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뭔가의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출을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인위적으로 줄이고 미국 쪽으로 수출이 인위적으로 늘린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쪽으로 수출입 자체가 줄어드는 게 일단 당연해지는 거고 미국 쪽으로 우리가 투자가 많이 증가를 하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입 자체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양회에서 다시금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는 AI라든지 반도체 투자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를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다시금 중국 경기가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비중 자체는 충분히 그냥
변화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앞둔 기대감에 성장주 섹터들이 각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만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어떤 극심한 경기 침체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이 버블 붕괴가 먼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양쪽의 가능성 항상 모두 감안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